오래백소에도 16년째 이어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여전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방위백서에 포함된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통상 매년 4월에 내놓는 외교백서는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백서에서도 이를 반복해 언급하는 것은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 한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 거리를 두며 기술했습니다. 기술 순서에서 과거 두 번째이던 한국을 네 번째로 기술했고, 작년에는 방위성 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올해는 이런 기술을 삭제하고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 포함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최근 또다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초중고 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나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마루야마 다스야 일본 시마네현 지사는 6일 에토 세이이치 일본 영토 문제 담당상을 내각부에서 만나 중앙정부가 독도에 관해 영토 문제로서 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시마네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매년 2월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가기 결정으로 일본 정부 공식 행사로 승격해 개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에토 담당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소개한 시설인 도쿄의 영토 주권 전시관을 거론하며 역사적 사실을 내방객이 실감하고 있다며 자국민을 위한 계몽활동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문서를 만들고 여론전을 펴 국제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를 경비하는 독도경비대는 경찰 소속으로 일각에서는 해병대를 배치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독도란 작은 섬에 배치된 병력이 해병대이든 독도경비대든지 간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작정하고 도발하면 사실상 일본의 침공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부로 공격해온다면 한해 간의 전면전 상황이 벌어질 것이므로 차후 독도를 탈환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도에 유사시 군대가 급히 투입되고 사전에 이 같은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동항과 울릉공항입니다. 사동항은 2011년부터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이곳으로 해군함정과 해경 경비함이 상시 접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동항은 그동안 울진항에서 해경 함정이 출동하면 독도까지 5시간 50분이 걸리던 것을 2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함정이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2시간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일본 함정보다 3시간 늦었던 시간을 이제는 30분이나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개항 예정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연간 53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과 활주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50인승 항공기 6대가 이착륙할 수 있고 현재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던 이동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시켜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울릉도는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상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로 선박, 제한적으로 헬기에 의존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배가 뜨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며 민간공항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울릉도는 교통의 불편함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찾아가기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국내의 관광객들이 독도를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어 현재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 수가 80만 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이지만 유사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불침항모의 역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독도 근처 상공에서 일본, 북한, 러시아와의 공중전을 시뮬레이션해보면 우리는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대구국제공항이나 강릉공항에서 전투기를 발진해야 하는데 울릉도나 독도까지 거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독도와 가까운 오키섬에서 발진이 가능한 일본 항공자위대나 원산 비행장에서 발진이 가능한 북한의 공군의 속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울릉도의 지상기지에서 전투기가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다면 공중에서 우세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1200m 활주로가 여유 있는 길이는 아니지만 F-16, F-35A, KF-X 등의 중형 전투기가 공대공 세팅으로 이착륙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또한 군수지원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헬리패드로 헬기만 뜨고 내릴 수 있었지만 공군의 고정이익 수송기가 이착륙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차후에 도입될 한국형 경항모가 F-35B를 탑재하고 동해상에서 작전할 때 울릉공항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군사기지로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우리는 사동항 울릉공항을 통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 만들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억제력을 가지고 여객기나 대형 여객선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독도는 한국 땅임을 확실히 전세계에 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방송뿐만 아니라 국내 연예인들도 독도에 대한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2009년 허준호는 뮤지컬 갬블러를 홍보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SBS 올인이 방영됐었고 이로 인해 허준호는 많은 일본 팬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느 한 일본 기자에게 작품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허준호에게 독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무리하기 짝이 없었지만 허준호는 기자 앞으로 걸어가 취재 수첩에 글을 쓰던 기자의 펜을 낚아챘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허준호의 기습 행동에 일본 기자는 당황했고 주변 분위기에 압도돼 곧바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허준의 행동은 이후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 이승철은 2014년 8월 광복절을 기념해 탈북청년 합창단과 독도를 방문해 통일을 염원하는 곡 그날에를 함께 불렀습니다. 5개월 동안 준비하여 탈북청년 합창단원과 함께 부르는 노래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승철에게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11월 이승철이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이승철은 공항 측에 항의했고 심리실로 데려가 이유를 물었더니 언론에 났던 것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독도에서 통일성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른 것에 대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태도에 이승철은 오히려 독도를 더 널리 알리겠다고 말하며 그날의 음원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승철은 자신은 앞으로 일본을 안 가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제게 독도 지킴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일본 정부는 역사나 영토 발언을 한 연예인들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에 입국해 활동하지 않더라도 독도 관련 발언을 했던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는 일본 수출길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설 네트워크에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배우 최모 씨가 출연한 드라마는 일본 시장에서 철퇴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만든 외주 제작사 대표는 일본 측 에이전트에 문의했을 때 일본 시장에서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연예인의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는 반일 연예인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2년 8월 광복을 앞두고 독도 수영횡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배우 송일국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는 일본에서 방송 6일을 앞두고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반일 감정을 드러낸 한국 스타들의 자국 내 활동을 제약하며 길들이기를 시도하려 했지만 한국의 연예인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독도는 우리 땅이란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2013년 호주 출신 방송인 샘 해밍턴의 독도 발언도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자 샘 해밍턴은 한 방송에 나와 한숨을 내쉬며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샘 해밍턴 독도 발언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샘 해밍턴 독도 발언 역시 호주형, 샘 해밍턴 독도 발언 감동이다, 샘 해밍턴 독도 발언 일본 보고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역대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지난 10일 서거한 고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전해왔다는 소식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장군들이 고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13일 보도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존 틸러리 장군은 백 장군의 서거는 한국과 한미동맹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라며 백 장군은 영웅이자 애국자이고 외교관이자 미국의 친구였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스승이자 지도자였다 라고 그를 추모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근무한 보웰 벨 장군 역시 침략자에 맞서 극도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던 전장에서 백 장군이 거둔 승리는 조지 워싱턴의 독립전쟁 승리에 견줄만 하다 라며 그는 전술과 작전에 매우 능했고 두려움을 몰랐으며 병사들을 이끌고 결집한 영웅이다 라고 그를 기렸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셔먼 장군은 백 장군은 나의 가까운 친구이자 스승이었고 나는 언제나 그의 통찰력과 현명한 조언에 존경심을 가졌다 라고 기억했습니다. 직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장군은 나는 1996년 이래 백 장군을 여러 차례 찾아뵈었고 그를 만날 기회들은 모두 영광이었다 라면서 내가 수십 년간 존경해온 그분의 서거는 한미동맹의 깊은 손실이고 진정한 역사의 한 부분에 사라진 것이다 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국난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대한민국 번영의 기반이 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고 백선엽 장군의 명예롭고 평온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백선엽 장군님, 저도 살아생전 여러 번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뭐 감히 저는 가까이 가기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사진 한 장 정도는 이렇게 같이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때는 뭐 너무 높은 분으로만 생각이 되어서 감히 사진 한 장 같이 찍자라는 말씀을 못 드린 게 사실 지금은 좀 아쉽습니다. 육군협회 협회장으로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육군 관련한 각종 세미나나 행사에 거의 수년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좀 사진을 좀 찍을 걸 하는 정말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백선엽 장군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침략 아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조선 북한의 치하로 통일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 다부동 전투죠. 다부동 전투. 여기 지금 경북 칠곡 외관에 가면 다부동 전투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서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인데 이 다부동 전투가 바로 이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기역자로 꺾어지는데 이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시던 그 국군 제1사단이 바로 꺾어지는 기역자 부분, 그 부분을 방어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을 그 어느 사단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 다른 사단들은 전면만 이렇게 방어하면 되는데 여기는 전면과 측면, 즉 북쪽과 서쪽을 같이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북한군 3개 사단의 공격을 한꺼번에 막아냈었어야 됩니다. 북한군 3사단, 13사단, 그리고 북한군 1사단 이런 3개 사단의 공격을 무려 25일간 막아냈었던 이 백선엽 장군이 계셨기에 만약에 이 칠곡이 뚫렸으면 칠곡 바로 아래가 지금 대구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대구에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미 8군 모든 중요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뚫려버리면 바로 그냥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부산이 또 되면은 함락되면은 제주도로 가서 마지막 옥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구가 뚫리면 사실 이 부산까지는 딱히 큰 산도 없고 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인지경으로 뚫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선엽 장군이 정말 대단한 각오로 불과 30살밖에 안 된 젊은 장군이었지만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런 희생정신으로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군에게 그 방어선을 넘겨주고 다시 이제 후퇴해서 뒤에서 이제 사단을 재건했습니다. 그 사단을 재건한 사이에 미군이 또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교대를 해서 다시 이제 수복을 하고 그 사이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이제 진격을 시작했고 이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평양에 가장 먼저 들어간 그런 사단이었죠. 이제 국군 7사단과 1사단이 우리가 먼저 들어갔다 이렇게 자존심 싸움을 하는데 어쨌든 이 백선엽 장군이 이 평양에 가장 먼저 들어간 그 1사단을 지휘를 했었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전쟁 이후가 아니죠. 전쟁 중에 다시 이제 후방으로 내려와서 또 지시에 의해서 이 지리산 지역의 이 빨치산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중앙 허리가 잘리니까 여기에 고립되어 있던 인민군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인민군들이 개별적으로 북한으로 그냥 도망을 갔던 인민군들도 많고 그러지 못한 인민군들은 가장 험악한 산세인 이 지리산 지역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인민군들이 많은데 그 빨치산을 토벌을 오랫동안 했고 수천 명의 빨치산을 잡거나 사살하거나 생포를 했던 그런 전공을 세웠습니다. 빨치산을 그렇게 많이 잡다 보니까 지금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또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도대체 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이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 근무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군을 때려잡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친일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도 특설대에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전사를 보면 백선엽 장군이 근무하셨던 그 지역은 독립군 활동 지역이 아니고 중국의 팔로군하고 전쟁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 팔로군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사회상을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사회상을 지금의 잣대로 평가를 한다면 세종대왕이라 한들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라 한들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세종대왕 부인이 얼마나 많고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남의 언어를 우리는 안 써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먹히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정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또 백선엽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정말 이 백선엽 장군이 젊은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보동 전투에서 북한군 3개 사단을 맞아서 막아내는 그 모습, 전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51년, 52년에 들어가서 빨치산 토벌전 할 때 대게릴라전, 이 게릴라 전술 이런 것들이 미군 교범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이제 이 웨스트 포인트를 비롯해서 그 국립사관학교 또는 사립사관학교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교범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미군 장군들이 백선엽 장군이 교과서에 나오는 분인 겁니다. 그런 분을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벤플리트 장군, 리치웨이 장군, 메가드 장군 이런 사람과 같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죠. 그런데 교과서에 나오는 분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니까 미군들은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야, 교과서에서 내가 배우는 그분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나구나 라고 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에 부임하는 주한미군 사령관들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우를 했죠.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를 한다? 이거는 정말 저는 참 치욕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라고 하는 이제 중앙일보에 연재되었던 자서전 격의 책인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여기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정말 소중하게 지금 간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살이에요. 그런데 다부동 전투 그러니까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488 고지 점령 전투를 하는데 그때 미군들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한국군들 지쳐 있고 이미 또 한국군들이 사실은 이 1사단도 마찬가지로 거의 패주해서 여기까지 밀려온 그런 군인들이다 보니까 이 백선엽 장군이 마지막 저 488 고지만 점령하면 이제 안정적이겠다라고 생각하고 488 고지를 점령하는 가는 그 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저 사람들, 저 미군이죠. 저 사람들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도 좋다. 그렇게 해서 권총을 들고 선두에 서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사단장이 선두에 서서 달려나가는 것은 세계 전사를 봐도 어떤 그 미군의 이오지마 전투 이런 것들처럼 몇 개 안 돼요. 그랬던 정말 용감한 군인인데 우리 곁을 이제 떠나셨습니다.
제가 그래 오늘 이제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지금 있는데, 아무튼 이분의 명예에 대해서 더 이상 폄하하는 그런 자들은 북한 주도로 통일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워하는 사람, 또는 빨치산 토벌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합시다. 정말 추모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북한을 보면 붕괴 직전의 왕조나 독재 정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전역의 이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신의주에서 최고급 건축 자재가 반입돼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대형 컨테이너 트럭 20대에서 30대 분량의 최고급 건축 자재를 반입한 것이 확인됐다고 데일리 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얼마 전 단둥에서 신의주로 컨테이너 트럭 20, 30대가 들어왔다라면서 이 트럭이 건설 자재들이 실려 있는데 이것들은 조선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고급 건설 자재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주민들은 먹을 것도 없고 힘들다고 아우성친다는데 왜 비싼 자재를 들여가는지 의문이다 라면서 이 자재들은 김정은의 마전 특각 리모델링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 등 지도층을 위한 호화시설을 건설할 때 사용하는 최고급 내부 마감재는 주로 유럽에서 조달을 하는데요. 현재 이런 사치품들은 유엔 대북제재에 의해 북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은의 주민사랑의 상징이라는 평양종합병원 건설비와 자재, 노동력은 주민을 착취해서 조달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개인 특각, 별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초호화 건축 자재를 사들이는 김씨 정권의 이중성을 보며 과연 저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이 나쁜 자들을 추앙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백선엽 장군의 서거의 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국군 최초의 단독 군사용 통신위성 아나시스2가 발사를 위한 카운트다운을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군의 장거리 통신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우리 군의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2가 미국 시각 14일 오후 5시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네버럴 공군기지 제40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다고 스페이스닷컴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테슬라 자동차로 유명한 미국의 천재 사업가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발사업체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 펠컨 9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로켓은 현재 제40 우주발사장에 기립된 상태로 1단 추진체 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로켓이 이번에 6번째로 재발사되는 재활용 로켓이라는 점인데요. 이 로켓은 지난 5월 30일 국제우주정거장 보급용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발사했던 로켓으로 이번에 재발사에 성공하면 불과 100만 달러의 비용으로 수십 명의 정비 인력으로 44일 만에 정비해서 재발사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15일 새벽에 한반도 상공 약 3만 6천 킬로미터의 정지 궤도에 올라가는 이 아나시스2 위성은 반경 6천 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초당 5천 회의 주파수 도약으로 암호화된 위성통신 능력을 우리 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나시스2 위성이 전력화되면 기존 무궁화 5호 위성에 의존해왔던 우리 군의 장거리 위성통신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 통신위성인데 군사용 통신위성이에요. 우리 한국군 전용 통신위성인데 이게 36,000km에 올라가서 정지궤도, 즉 우리 한반도 상공에 그대로 고정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올라오는 이 군사 신호를 이제 중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계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반경 6,000km니까 12,000km 범위에서 통신을 제공을 하고 초당 5,000회의 이 주파수 변경 도약을 하기 때문에 적이 결코 해킹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는 우리 군이 무궁화위성, 즉 일반 위성을 한국 KT에서 운영하는 이런 위성들의 채널 하나를 할당받아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군사용 위성 통신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청해 부대라든지 뭐 이런 해외 파병 부대들이 정말 긴급할 때 아니면 이 위성 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민간 위성 채널 하나 빌려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예 우리 군의 전용 통신 위성이 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국내에서라도 이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 뭐 전기자동차 테슬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의 펠컨 9인데 이 로켓이 이름이 지난번에 한번 6번이나 지금 5번이나 쏘았고 이번에 6번째 발사예요. 재활용 로켓이죠. 천재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로켓 쏘면 다시 또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이 로켓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또 정비해 가지고 또 쏘고 하는 건데 1회당 발사 비용이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뭐 몇 개의 위성을 여기다 얹어서 한꺼번에 쏘는지 모르겠으나 그 6천만 달러를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는 이 위성 발사체들이 분담해서 내겠죠. 그런데 이 정비 비용이 100만 달러, 그리고 그 100만 달러의 비용으로 44일간 정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위성을 이 로켓을 10번 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6번째, 앞으로 4번을 더 쏠 수 있는데 정말 참 천재는 천재입니다. 지난번에는 54일 만에 정비해서 올렸던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또 44일 만이니까 또 세계 기록인데 아마 7번째 발사할 때 또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죠.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이런 천재 과학자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이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펠컨 9 같은 이런 로켓에 우리 아나시스2 통신위성이 올라가서 또 화제가 되는 것도 기분 좋습니다.